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헤어질 결심이고요. 올해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올해 2022년도 75회 칸 무상이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 스웨덴 영화입니다. 그 다음 심사위원대상이 스타트 눈 크루즈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에 해당되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포스터인데, 이게 포스터가 스토리를 딱 집약을 하고 있죠. 이게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구소산, 그 다음에 뭐 호미산, 그 다음에 폰 던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이게 국배판으로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한 2, 3주 전에, 한 2주 전에 코픽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아카데미상 출품을 선정을 해요. 아카데미상 출품을 선정하는데, 국제 장편 영화부분, 예전에 해외 외국어 부분은 한 나라에 한 작품씩만 선정을 해서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부분에 이제 헤어질 결심이 선정이 됐어요. 버닝도 선정이 됐었는데, 버닝은 수상이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고 작년에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국제 장편 영화상에는 한 나라에 한 작품만 되는데, 작품상이나 감독상이나 극본상 같은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 기준으로 해서 개봉을 해야지 출품이 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은 나라에서 출품하는 거고, 작품상이나 감독상에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개봉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개봉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비판을 한 게 그겁니다. 아카데미상이 국내 영화제지 않느냐라고 비판한 이유가 그거든요. 그래서 미국 개봉은 10월 17일인가? 10월 27일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아카데미상 레이스가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출품작의 심사 총평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예상을 해보면 아카데미상은 심사위원이 있는 게 아니고 회원 한 1,몇백 명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뽑는 건데, 아마 국제 장편 영화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고도 남아요. 회원들의 안목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순서입니다. 각본상은 안목이 있다면 줘야 돼요. 안목이 있다면 줘야 되고, 감독상도 줘야 되고, 정말로 안목이 있다면 작품상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기생충도 작품상을 받았는데, 기생충보다 이게 뛰어나요. 왜 뛰어나냐? 기생충은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헐리우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필름 노화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 멜로드라마. 그런데 아카데미상이 멜로드라마로 작품상을 받는 게 거의 아마 한 5, 60년대 빼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
탕웨이가 이게 그 아카데미가 그러니까 받으려 나무준상이나 여준상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작품의 어떤 그 레벨이 있어야 돼요. 여러 편에 좋은 영화에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쌓여야 돼요. 칸네에서 송강호가 받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탕웨이는 그게 좀 약해. 이게 영화가 내세울 수 있는 영화가 몇 편 없어요. 그래서 좀 약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준상 같은 경우에 박해일도 해외 인지도 면에서는 좀 약해요. 그래서 뭐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제가 아마 내다보겠는데 내년 3월 12일 날 개최되고 후보자 발표는 내년 1월 24일 날 발표랍니다.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요게 깐느의 같은 포스터입니다. 깐느의 같은 포스터인데 우리나라 포스터는 여기 요 부분이 바다가 부각이 됐는데 약간 해로 살짝 가렸어요. 여기 우리나라 포스터고. 근데 우리나라 포스터가 두 종류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해외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이미지 포스터인데 요 산이고 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에 있고 녹색이냐 푸른색이냐 그 다음에 노란색이냐 요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왜 모나리자를 보여드리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1500년대에 그려진 유화입니다. 상당히 고전적이죠. 클래식하라고 한 느낌의 대표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림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모나리자를 모티브로 해서 만드는 어떤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인 멜로다라는 게 영화 속에 나타나는 거죠. 포스터 속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사물이지만, 이제 필름 누아르지만 멜로드라마.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어떤 모티브를 갖고 있는 어떤 포스터다. 그리고 박해일이. 그래서 이게 바다고, 여기 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박해일이가 산이냐, 탕웨이가 서해가 산이냐. 근데 둘이 이제 혼재가 돼요. 혼재가 좀 되는데, 그거는 한 장의 컷으로, 원페이프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제 요게 관계도가, 얘가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행사하고 피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이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요 오가인이하고 홍신호하고의 관계가 설해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상호가 자기가 감옥을 가는 것보다 죽음을 택해야겠다고 했잖아요. 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편의 그 드라마 핑포드하고 적색비상도 설해의 어떤 죽음이라든지 처지를 암시를 해줘요.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해준 같은 경우에 바다다라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게 계속 호미산이냐 바다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살짝 바꿨거든요. 이게 PT를 해준 쪽에 호미산을 보내놨다가 서해 쪽에 바다를 보냈다가, 그러니까 뒤에 와서는 바꿨는데, 왜 바꿨느냐면은 해준이 서해를 안아줘요. 바다가 되어서, 해준이 바다가 되어서 서해를 안아준다.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비극적인 사랑이지만 사랑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자기가 붓게 돼서
파도에 휩쓸려서 사라져 버리잖아. 사라지면서 헤어질 결심을 여기 이모신이하고 왜 결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고 난 뒤에 미결 사건을 낳는 겁니다. 미결 사건이 됨으로 인해서 혜준이의 마음의 설에는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요게 이제 요 펜타닐을 엄마를 세상을 떠나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칠성의 엄마를 세상을 뭐 한 달도 삶이 안 남았는데 세상을 떠나 보내게 해서 칠성이를 엄마가 죽음에 이르는 거를 이모신한테 갚아주죠. 갚아줌으로 인해서 이모신의 핸드폰, 그 다음에 설의 핸드폰이 나타납니다. 설의 핸드폰은 바닥 깊숙이 빠뜨리려고 몇 번 이야기를 하죠. 몇 번 이야기해요. 그래서 설의 핸드폰이지만 원래 할머니의 핸드폰이에요. 이게 증거가 있는 핸드폰. 그리고 마지막에 듣는 핸드폰은 실제 설의 핸드폰. 차 안에서 꺼낸 핸드폰에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이제 정한이 이제 부부가 이제 이게 정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가 성향이 있고 이제 이수임이라고 하는 연인 관계가 설애하고의 관계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수임이 유태호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잠시 딱 나오기 때문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완, 이제 동료 행사 수완, 그 다음 연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다음에 기도수 같은 경우에 첫 남편 같은 경우는 산이고 구소산, 비금봉, 기름봉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설애가 무슨 데가 어디냐, 높은데 고소공포증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봤고요. 그래서 감독이 내가 한 8가지 정도를 갖고 왔는데, 레퍼런스 목록, 백지, 촬영, 공간 탐구, 데이터 훔쳐보기는 어떤 깔짝깔짝하고 하고 6번 안경, 음악, 드레스와 책, 각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목록. 그래서 이 영화가 알프레드 히치코크의 명작 현기증을 모티브로 했어요. 현기증을 모티브로 한 거고, 이게 이제 고소공포증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바다가 나타나요. 그리고 킴노박이 연기하는 사람이 이중인물. 그러니까 설애가 악인이냐 선한인이냐라고 이중인격이 있듯이 이중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불면증에 시달려라. 그 다음에 훔쳐보기 감정 모티브가 있고, 그리고 크게 2부로 나누고 여인의 비밀을 파고드는 플롯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가 있고 기항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청록색 드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임스 스튜어트가 아주 신사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 여기서 혜준도 되게 신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청록색, 녹색 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이제 이중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죠. 이 버티코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모티브 한 게 2창 훔쳐보기. 영화의 기본적인 어떤 훔쳐보기. 그 다음에 알프레드 히치콕의 1936년 사보타주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서로 진로를 돌려라가 있어요. 이 산의 형태가 구소산하고 비슷한 게 되겠죠. 그리고 수평적 느낌과 안각 촬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로드라마의 어떤 모티브를 받은 게 이창, 데비드 린 감독의 이창의 아주 일상에서 오는 어떤 사랑의 느낌이죠. 그래서 촉촉하게 내리는 어떤
나레이션이 있고, 기차의 운명 조응하면서 들절함이 더하는 두루인 눈빛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전 멜러의 어떤 글작이죠. 요 영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틴 백의 소설, 마틴 백의 소설의 행사물인데 요 행사가 해준하고 인물이 대비가 됩니다. 아주 깔끔한 행사고 그 다음에 마르틴 베이커 행사가 신사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마틴 베이커의 소설이 혜준의 집에서 서래가 이렇게 살짝 그 중국어 책 보기 전에 살짝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레퍼런스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여기에 식탁 위에 있는 그림 회화 그 다음에 정안의 방에 있는 회화가 리츠츠키 리츠츠키의 구성주의 작품이거든요. 구성주의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맺은 어떤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프라운이라고 하는 프라운이라고 하는 어떤 작품 시리즈가 여기가 식탁 위에 걸려 있었고 요게 그 정안의 방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성주의가 상당히 기능주의적이고 구축적이고 건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정안이 갖고 있는 이과 성향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산해경이 나오죠. 이게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신화집인데 이게 누가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달까? 작자들이 계속 추가해서 이야기를 지은 거죠. 그래서 백만 지역의 기이한 사물과 인간 신들에 대한 기록과 그들에 대한 그림으로 함께 실려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산해경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산해경의 표지입니다. 표지고 요게 이제 북커버고. 그래서 설의 정체성은 중국 길이서 신화집이 산해경에 깃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준과 설에는 영화에서 언급된 것처럼 바다를 좋아하며 바다에서 살아야 할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산해경의 어떤 그 북커버고 요 북커버가 요렇게 또 월페이퍼로 나옵니다. 월페이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가 타이틀이 나올 때도 이 느낌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설의 핸드폰도 산해경의 어떤 이미지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책을 읽어줄 때 혜준이 가서 읽어줄 때죠. 혜준이 가서 읽어줄 때 이게 이제 펼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가로로 길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름살이 나오고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하면서 이게 읽어보면 좀 재밌어요. 이게 미술 감독이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래서 이게 요거를 제가 세워봤거든요. 세워보니까 이게 호미석자의 머리 두자, 호미석자의 서두산이 나옵니다. 서두산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 구소산이든 쭉 뭐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서 바다로 빠진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으로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없는데 수직으로 세우니까 딱 그 느낌이 있다고 죠. 그 느낌이 또. 미술 감독이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했죠. 네. 이 미술 감독이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 미술 감독 이야기 나올 겁니다. 수평 사진 안 보여주세요. 사진 찍으시. 이거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데 수직 사진은 내가 돌려봤고
그래서 구소산이 이제 이렇게 또 나오죠. 구소산. 죽은 남편의 사진. 죽은 남편의 사진. 그 요게 금정산에서 찍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CG처리입니다. 금정산에서 찍었는데 뭐 요렇게 그 요런 이제 봉우리는 없으니까 금정산에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홍미산 설에 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가면 할아버지 산이 있다고 나의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설에는 산에서 태어났어요. 산에서 태어났는데 산해경에서 이야기하기는 물고기 같은 거죠. 그게 산에서 못 살아. 그래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서 죽는 거죠. 그리고 바다가 해준이에요. 해준이가 설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정말로 미술감독, 로케이션 감독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이게 해설당에는 CG가 아닌가, CG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산해경에 놓는 어떤 산수한 느낌이 산하고 바다하고 같이 있잖아요. 산하고 바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뭐 기가 찬 거죠. 그 이게 몇 번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한국. 네. 이게 실제가 CG 좀 넘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진짜. 예, 있습니다. 믿으니까. 그리고 이게 기생 중에 술석이 있었잖아. 술석이 있었잖아. 술석을 펜실에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준의 바다에서 요게 해준의 바다고 요게 나중에 로케이션 장면 때 나올 겁니다. 이게 실제 있는 데입니다. 삼척 구안 해변. 삼척 구안 해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랑이 이건 저만의 오늘 딱 떠오른 생각인데 구상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아까 모나리자가 구상적이었다. 추상으로 바뀐다. 여기에 또 보면 여기에 또 세워봤어. 사랑의 적정, 사랑의 이 사랑의 흔적, 사랑의 적정, 그러니까 이 마치 그 쇠고리 흔적이 막 쌓여가지고 느낌이죠. 요게 이제 바다고, 요게 이제 요게 해안가, 요게 이제 해안 안쪽이 고 바다 쪽이고, 요거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해도 어떤 추상화된 느낌, 구상적인 게 추상화로 바뀌었다라는 게, 네? 그렇죠, 지층감, 사랑의 지층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백지, 백지죠. 이게 산인 것 같으면서 파도 같아요. 산인 것 같으면서도 파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바다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백지가 요게 또 백지의 느낌이 또 있죠. 요게 이 스틸로 찍은 거고요. 이런 반면에 해준의 방은 아주 깔끔한 백지. 해준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직업에 대한 자부심, 신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미술 감독이 유성희 미술 감독이거든요. 미술 감독이 백지를 아주 똑똑하게 했습니다. 올드보이, 오두서의 감금방, 미도의 방 해서 이런 백지를 썼거든요.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에도 호피무늬의 백지를 썼어요. 뭐 일단 백지고요. 그 다음에 촬영이 아주 특이합니다. 촬영이 사물 시점샷, 이 샷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요게 카메라 안쪽이면은 이제 요게 그 디도스의 눈이거든요. 눈 안쪽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엮고 난 뒤에
안양연 상태에서 카메라를 갖다 대고 찍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DS라고 기도수라고 문신이 박혀 있는 부분을 모니터를 보잖아요. 모니터를 통해서 해준의 느낌이 나타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물고기 이포 시장에서 물고기를 만지고 했을 때 물고기 눈에서 바라다 본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핸드폰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점샷 이거는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시점샷.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게 이게 내가 뭔가 해설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명칭을 붙일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 놓은 게 텔레포트 순간이동. 이게 훔쳐보기의 완화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혜준이가 스레를 감시를 하고 훔쳐보는데 훔쳐보다가 스레한테 다가가서 오는구나 마침내 라는 어떤 대사를 던지기도 하고 스레의 행동을 살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훔쳐보기를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알프레드 히치코크에서도 훔쳐보기가 알프레드 히치코크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거든요. 여기서도 알프레드 히치코크의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파펜지를 종이로 자르고 있을 때는 혜준이 없었단 말입니다. 혜준이 딱 들어갔었는데 바라다 본다.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촬영에 좀 특이한 게 안각샷이. 로우 앵글. 그러니까 앵글이 아래쪽으로 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가 있음으로 인해서 천정이 많이 보여요. 천정이 많이 보임으로 인해서 서로의 답답함, 현실적인 어떤 느낌에서 오는 공간적 압축,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기. 많이 보이죠. 이게 보통 이런 샷을 잘 안 쓰거든요. 천정이 거의 보통 보면은 로케이션을 한다든지, 로케이션보다도 세트를 만들었을 때 천정을 없애버린다. 천정을 없애버리고 위에는 조명들이 막 달려있거든요. 조명들 달려서 천정을 많이 안 찍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천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샷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스레의 어떤 답답함이 공간 속에서 촬영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특이한 게 장면 전환 시법인데 행상의 유사성. 그 장면 전환이 요 스레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있던 것들이 뒤로 바뀌면서 러브씬 장면에서 혜준의 손으로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게 요 장면이 먼저 나오거든요. 스레의 손하고 혜준의 손하고가 살짝 마주치는 거가 보이는데 떨어질 때 기도수가 스레를 살짝 핥히는 거예요. 요게 어떤 상황의 유사성.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행상의 유사성이면 요거는 상황의 유사성이 있다. 요게 그 다음에도 촬영의 어떤 느낌적인 것들 대단히 좋은 것들이 많는데 일단은 그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탐구는 이렇게 일단은 빨빨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혜준의 공간입니다. 아주 깔끔해요. 신사적이고 어떤 제급의 자부심이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청동에 근대 역사관으로 바뀌고 있죠. 거기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혜준의 경찰서 장면이. 그래서 요게 지금 리노베이션 전의 장면이거든요. 요 창문 느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두치즈 담배 피우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초롱 초원 아파트 계단. 초롱 초원 아파트 계단. 이바구길. 여기 이바구길 초롱 아파트 계단. 초롱 아파트 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바구길의 옥상. 부산만 갖고 있는 특징적인 옥상 공간. 다른 나라에나 다른 도시는 없어. 그리고 여기 북한대교가 보이죠? 아주 독특한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 대동송도 맨션. 대동송도 맨션에서 찍었어요. 요게 대동송도 맨션이고, 부산에서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다시 보시면 부산의 느낌들이 확확 살아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강명 신우연립. 이런 공간을 찾아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정말 기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요런 어떤 계단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시래기도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느낌이 엄청 좋았거든요. 이게 녹색의 지붕, 녹색 지붕. 그래서 요게 요겁니다. 아마 이것도 재개발 안 되겠나. 그만큼 낡았어요. 이게 재개발. 네? 강명의 신우연립.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이버로 찾았습니다. 강명의 신우연립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근대적이고, 멋진 공간일 수도 있는데, 사는 사람한테 힘든 공간이겠죠. 낡았어요. 그 다음에, 순천 송강사. 아, 저 송광사입니까? 예, 순천 송강사입니다. 이게 순천 송강사. 여기 순천 송강사. 그래서 순천 송강사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비가 촉촉이 내리는데 우수에 찬 느낌. 그래서 요게 송강사고 요게 이제 종고루. 그 다음에 신계루. 내가 이거를 보기 전에 송강사를 갔다 와야지 하고 지난주에 목포하고 이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근데 비가 와.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감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양주 스테이 보다. 이건 펜션입니다. 이게 정안의 집. 되게 예뻐요. 여기 이제 스테이 보다의 앞에 마당이고요. 예? 펜션 치고는 되게 건축가가 설계한 것 같아요. 이거 딱 문 보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문 보면. 그 다음에, 하이파크. 부산 아이파크, 그러니까, 아이파크고요. 아이파크가 많이 났어요. 이게 강한 데게 딱 보면, 아이고, 이거 아이파크네. 딱, 라고 하죠. 아이파크고. 파크 하얏트 리젠시. 그 다음에 여기가 대동하명대교. 대동하명대교. 산성터널 빠지기 전에 낙동강입니다. 네, 거기입니다. 요게 야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세트 같은데, 그 다음, 스레이집이나 해준이 집은 다 세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세트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떤 이질적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또 표현을 했는데 경찰서 공간치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남해 아난티 더하우스 한 채밖에 없다는 200평짜리 집. 이것도 펜션이죠. 아난티. 그 다음에 여기가 남해 부안해변, 삼척 부안해변. 여기 사진 찍은 게 이제 확실하죠? 있는데 맞죠? 삼척 부안해변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사진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헤이즐 결심 촬영 장소입니다. 이러면서 많이 나와요. 이게 헤이즐 결심을 촬영 장소를 쫓아다니면은 강원도 삼척 갔다가 경기도 강명 갔다가 그 다음에 순천 갔다가 부산 갔다가 한 바퀴 전국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하고 훔쳐보기인데 훔쳐보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각본이 너무나 좋아요. 이 구구절절 좋아요. 그래서 이거 훔쳐본단 말입니다. 여기서 텔레포트를 해서 순간이동을 해서 향기를 맡아요. 이제 상상인 거죠. 그렇죠. 상상이죠. 예, 상상이죠. 상상인데 향기를 맡아요. 이게 처음으로 향기를 맡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향기를 맡아요. 그 다음에 그 친절한 행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까마귀가 묻히잖아요. 네. 까마귀 묻히는 게 까마귀가 설입니다. 마지막에 또 자기가 묻히잖아요. 그리고 깃털, 혜준이가 깃털을 갖고 있어요. 중국어 책을 폈을 때 깃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사 책상에서 깃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의 집에서도 깃털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까마귀는 설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웃어요. 잠깐 질문해도 예. 저쪽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고양이 밥을 주잖아요. 고양이 밥을 주도록 갔다가 근데 예, 그 옆에 까마귀 혜준이 발견했지. 예. 죽어 있는 까마귀를 예. 혜준이가 발견했지. 그럼 까마귀는 우연히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죽은 거죠. 고양이 방송 죽은 건 아니고. 그렇죠. 우연히 죽은 거를 혜준이가 발견하고 까마귀를 묶고 있는데 고양이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설에는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나갔던 거고. 그렇죠. 저는 거기가 조금 순간 이해가 안 가요. 그 저도 몇 번 네. 보니까 네. 고양이를 밥을 주러 갔다가 네. 이게 되는데 이제 까마귀는 그게 우연히 죽은 거고. 그렇죠. 우연히 네. 죽은 거. 그리고 깃털은 이제 네. 각자. 네, 네. 그래서 웃어요는 이제 뭐 이게 해맑게 없고 이게 데이트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초밥을 먹는데 시마스시 대기고 시마스시가 또 있더라고. 아. 롯데백화점이 있어. 그런데 이제 상표 레벨이나 이거 보니까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고급 되게 고급 음식이죠. 근데 먹고 난 뒤에 치워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같이 치워. 마치 결혼생활을 14년 3개월 한 사람. 딱 하고는 탁 던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첫 러브씬일 수도 있어요. 러브씬은 한 번 딱 나오잖아요. 자기 그 정한하고 러브씬이 나오는데 아주 무미건조한 러브씬이죠. 근데 이건 러브씬이에요. 또 러브씬을 암시하는 장면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러브씬을 끝나고 난 뒤에 깨끗한 정리. 그리고 이게 치아가 어떻던데요, 선생님, 박사님? 치아 상표가 나오던데. 보셨어요, 그래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송광사가 또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한국 여자들 손이 참 부드럽죠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뒤에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 뭐가 무서워했을 때 높은 데 고소공포증이 있고 자기는 산에서 태어났는데 바다로 가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립스틱을 발라주고 립밥을 발라주고 한다고. 그것도 러브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구나 마침내 같이 이제 자기가 녹음을 했던 걸 들려주죠. 이 마침내가 한 4번 나와요. 이 마침내, 우는구나 마침내. 요렇게 이제 데이트를 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두 장면이 데이트의 아름다운 장면.